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입니다. 이달 말 열리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전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나흘째인 오늘 법사위와 과방위는 여야 충돌을 또 한 번 파행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는 후속 협상이 좀 진행돼 가는 모습인데 일단은 에이펙 이걸 계기로 좀 결과가 나올 것인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스콧 베선트 장관 같은 경우에도 10일 내에 결과를 내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이펙 전에 어떤 실무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한국 협상단이 미 백악관 관리 예상국을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보도가 맞다면 현지 시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자정이나 18일 새벽 정도에 회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미국의 관리 예산국이라는 곳 자체가 연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곳이면서 법적인 검토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양해각서에 대해서도 문구도 조율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그래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로서는 아무래도 속도보다는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또 중요하게 공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관련된 실무 내용들을 지금 하나하나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담 전에 최종안이 나올 것인가? 낙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국익을 위해서 정말 이 관세 협상만큼은 잘 됐으면 하고 야당도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우리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의 그동안의 말이 협상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7월 31일에 관세 협상이 타결됐을 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타결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후로 수많은 이견들이 노출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우리 대통령실은 대변인 브리핑에서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한미 정상회담이 잘 됐다고 하더니 실제로는 그 후로 더 많은 이견들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번에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4명의 주요 통상 담당자들이 방미를 하는 상황이니 이번에 협상이 정말 잘 됐으면 합니다만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미국 측 관계자의 언급과 우리 정부 당국자의 언급을 맞춰봐도 아직 낙관하기 어려운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아직도 이견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흘 이내에 타결될 것이라고 한다면은 열흘밖에 너희에게는 시간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김정관 장관이 9월 달에 방미했을 때가 9월 13일부터 15일까지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MOU는 아마 그 무렵에 미국의 드래프트가 전해졌겠죠. 그런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얘기를 보면은 이번에 김정관 장관이 갔을 때 미국 측에서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드래프트에 대해서 드래프트가 온 게 아니고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쪽이 제시한 드래프트가 협상의 중심에 놓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초반에 이제 관세 협상이 잘 됐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이야기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또 3,500억 달러라는 얘기를 수치를 또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행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투자의 방식일 겁니다. 미국 측에서는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현금으로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한국의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외환 보유고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주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대로 외환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생각했을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라는 점도 미국 측에 설명을 계속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에 관한 모습들은 방식에 있어서 현금 비중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출이나 보증과 같은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측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관련해서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그 협상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할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남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베선트 장관의 지금 얘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즉 3,500억 달러에 대해서 투자가 가기 위해서는 사실 필요 최소한의 조건으로 통화 스와프가 돼야만 그 다음에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한국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 부분들은 전제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투자의 방식에 대해서는 대출이나 보증과 같은 한국 정부가 원하는 방식이 좀 더 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미국과 좀 더 실무적으로 디테일적인 협상을 잘 해내야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투자금 3,500억 달러.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지금 시점에서 그냥 나왔을 리는 없죠. 3,500억 달러를 한국은 선불로 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언급은 3,500억 달러라고 하는 투자 규모 그리고 선불 그러니까 업프론트라고 하는 요소 자체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만약에 한국이 받지 않겠다고 하면 일종의 딜브레이커다라고 하는 부분을 환기하기 위한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과연 협상 가능한 요소일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조금 전에 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화 스와프가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될지 낙관하기 어렵다고 봐요. 더더군다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준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의 종료 조건이거든요. 그것에 관해서 미국이 현재 우리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상황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도 지금 엄밀히 말해서 종료된 게 아니거든요. 파기되지 않았는데도 미국은 FTA와 전혀 동떨어진 요구를 한국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통화 스와프가 과연 장기간 지속성 있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의문이 있고 오늘 그 조간 신문들의 이 한미 관세 협상에 관한 보도를 보면 네.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원화로 투자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일부 원화를 섞어서 혹은 상당 부분을 원화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규모가 너무 큽니다. 3,500억 달러를 현재 원달러 환율 1,420원에 곱해보면 497조 원이에요. 원화로 낸다고 해도 한꺼번에 일시불로 낼 수 있는 금액인가 대단히 의문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현재 한국이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면서 최대한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 5대 그룹 총수들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초청으로 회장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으로 갑니다. 여기 가서 이제 골프도 치고 아무래도 좀 투자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 5대 그룹 총수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관련된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관세 협상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받는 이해관계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부분들을 협상에 있어서 최대한 국익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민간의 단위에서도 이런 식으로 함께 접촉을 하고 만나고 또 함께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 자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협상에 있어서 당연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어쩌면 위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와 그리고 민간 기업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라고 한다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또 이런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5대 그룹 총수들의 지원 사격. 일단 이 그림에서 빠진 사람에 대한 언급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하라고 별장에 가서 같이 골프를 치든 만찬을 하든 사실은 만나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될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사실 못 간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환영 만찬에 이재명 대통령은 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때문에 한국에 와도 에이펙 본행사는 참석하지 않고 뭐 당일치기 또는 1박 2일이 될 거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의 편하지 않은 관계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정상 외교의 역할을 5대 그룹 총수들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그림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선을 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고 5대 그룹의 총수들이 여기에 함께하게 되었으니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뭐 마스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지와 지금까지 대미 투자를 통해서 기여한 바들을 잘 환기하면서 협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3,500억 달러 규모를 설령 우리가 투자하는 그 총액은 바꾸지 못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자 협정의 당사자로서 투자하는 금액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을 조금 다르게 구성할 여지는 아직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도 약 한 달여 전에 언론사 김영 칼럼으로 지적을 한 바 있죠. EU는 유러피언 컴퍼니스, 즉 EU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우리도 5대 그룹 총수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김에 최대한 이 부분을 환기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직접 부담하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제가 조금만 보태자면 예. 사실 뭐 선배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뭘 하고 있냐라는 지적을 야당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5대 그룹 총수와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 아시다시피 한 열흘 정도 후에는 에이펙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행사가 있고 거기에 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초청이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방한을 하는 그런 거대한 행사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인사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 당연히 모든 관심과 모든 노력을 들여서 이 부분에 대응하고 있다라는 점도 덧붙여야겠습니다. 아주 짧게만 덧붙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5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동시에 골프를 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상 외교를 통해서 해결돼야 할 부분이 지금 민간의 그 부담과 역할이 넘어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네. 캄보디아 사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인 상대 감금 실종 사건 얘기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정보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를 찾았고 캄보디아 총리 예방하는 등 고위급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또 경찰 코리안 데스크도 2명 정도 더 추가로 설치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부의 대응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이 부분도 듣겠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름대로는 신속한 대응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지금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들이 어디에 어떻게 구금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최우선 순위는 당연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또 어떤 경위로 오게 됐는지 개별적으로 다 파악해서 일단 구출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이 범죄단체의 연루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또 차후에 수사라든지 진상규명을 통해 밝혀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 국민이 더 이상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내에서도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 급파가 돼서는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최우선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 이 부분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의 대응.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요. 우리 국민이 지금 캄보디아에 여러 층위가 있다는 거를 유념해야 됩니다. 즉 캄보디아 현지 구치소, 즉 교정시설에 있는 우리 국민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뭐 한 달 이내에 송환해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이민당국에 구금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웬치의 그 범죄 조직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유형의 우리 국민에 대해서 전부 다 대책을 다르게 세워야 됩니다. 특히나 캄보디아 구치소에 이미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 와서도 수사 대상이 되고 구속되고 처벌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는 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급한 것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분들의 소재를 현지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찾아내고 구출해 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은 쉬운 것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순서입니다. 반대로 중요한 것은 네 번째부터 첫 번째 역순이죠. 덜 중요한 것은 빨리 하겠다고 하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명확해야 됩니다. 사실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것은 캄보디아의 우리 재외공관장 공백이 장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인 점도 큽니다. 주 캄보디아 대사가 지난 7월 17일에 2임 오찬, 2임 만찬, 2임 예방 등을 했기 때문에 네. 내일이면은 공백이 사실상 만 3개월이 돼요. 그러면은 빨리 대사도 보내고 아그레망도 받고 해야 아마도 우리 정부의 이런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캄보디아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즉 현재 대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일단 대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임명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그 대사가 있었던 시절에는 그러면 캄보디아와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이런 범죄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의문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캄보디아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실종 신고가 되는 건수가 작년에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보도들이 있거든요. 급증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보였는데 그렇다면 캄보디아의 대사가 있었던 시절에는 그 부분에 적절히 대응을 했었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또 수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비단 이번 정부가 대사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사 임명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그 대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일들이 방지되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 정권에서도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외통에서 나왔던 얘기인데도 큰 변화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작년에 국정감사 때 여당 의원들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 된 문제는 아니고 사실 과거 정부에 대해서도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은 우리가 지적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죠. 그것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외공관장 문제는 가벼이 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기에 장기간의 공백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 대사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사람을 지명해서 아그레망 받고 부임할 때 돌아오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4강 대사도 사실은 한꺼번에 교체하면서 동시 공백을 초래했고 지난번에 그 조지아주 구금 사태 때도 누가 갔습니까? 워싱턴 총영사가 남부까지 날아갔어요. 당시에 주미 대사도 없었고 애틀랜타 총영사, 부총영사가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이 대사에 관한 얘기는 현 정부에서 흘려들으시면 안 될 것이 9월 말 기준으로 캄보디아에만 대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한 24개국에 우리 대사가 비어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우리 재외 국민의 보호가 유사시에 상당히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의 대사가 유독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동에서는 바레인, 이스라엘, 그리고 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로 가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파키스탄, 그리고 남미나 중남미에서는 온두라스, 또 파라과이, 콜롬비아 이런 국가들의 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2의 캄보디아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으려면은 빨리 재외공관장 공백은 조기에 메워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다음 주인가요? 국회 외통위 의원들이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 자체로도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상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또 정치권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캄보디아 정부에게는 압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로 또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현지 당국에서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취재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리아 데스크 만드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도 또 관련된 직원들을 지금 급파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가서 관련된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캄보디아 정부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캄보디아 내부에서도 특히 가이드 관광협회 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보면 한국 정부가 마치 관광으로 오는 사람들과 범죄에 요인돼서 오는 사람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보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캄보디아 정부에서 또는 캄보디아 내부에서 한국인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드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 한 명의 목숨이라도 당연히 보장해야 되고 그리고 구해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국회가 현장 감사가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만으로도 캄보디아의 어떤 협조나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대응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겠습니다. 네, 국회 외통위의 현장 국정감사. 이게 또 현지 우리 교민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도 또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장 변호사님과 생각이 정반대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 국회의원들의 이번 캄보디아 현장 국감만큼은 안 가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우리 재외 공관의 현실을 알면은 왜 안 가는 게 도움이 되는지를 좀 수긍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재외 공관에 인력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이제 현장 국감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간다고 하면 공항에 도착하기 전부터 그 대사관 직원들의 많은 일이 생깁니다. 결국에 의전. 영접을 해야 되고 의전을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지금 캄보디아가 상당히 위험한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뭐 지금 범죄 조직들이 있는 지역에도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대사관 직원들 안 따라갈까요? 그러면은 가뜩이나 적은 인력이 더더욱 국회의원들을 수행하는 데만 여념이 없게 되고 우리 국민 보호에는 더 소홀해집니다. 저는 그럴 거면은 차라리 이 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원격이나 영상의 방식으로 하고 국회는 다른 방식으로 역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ODA를 끊는 거예요. 우리 자금 집행 멈추겠다. 혹은 내년부터 대폭 축소하겠다. 이런 것이 캄보디아 정부로서는 상당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될 것인데 그런 것은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국회에서 어떤 성명을 내거나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혹은 행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현장 국감에 대해서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이 규제 지역 확대 또 그리고 대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여야의 평가는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 없을 듯합니다. 네. 이제 좀 강력한 규제를 내놨는데 일단 평가를 들어볼까요? 총평. 일단 아무래도 이제 서울 지역을 또 핀셋으로 어느 특정 지역만 규제를 하다 보면 이제 이른바 뭐 풍선 효과라고 해서 그 주변 지역들이 키 맞추기를 하거나 부동산 값이 뭐 폭등하는 경우들을 과거의 경우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선제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는 고육지책인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지금 실소유자나 어떤 그 실수요자나 또는 어떤 서민들에 대해서 모든 부동산 수요 부분들을 깎아내리는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결국에는 투기 수요와 또 실수요자들을 구별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들이 저는 보이는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실소유자가 많다라고 할 수 있는 15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뭐 주담대 6억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걸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이번 규제가 좀 더 강화된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LTV 방안이나 뭐 스트레스 금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문을 열어놨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민한 흔적들이 보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투기 수요와 실수요자들을 구별한 정책이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나오고 나서 바로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한 달에서 또는 이제 길게는 한 3개월 정도를 보면서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낼지를 천천히 좀 판단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공급 대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온 대책은 결국 수요를 좀 틀어 막아서 부동산 시장을 좀 잠재워 보겠다라는 부분에 좀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공급 대책이 나와줘야만 부동산 정책이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올 연말 전까지는 공급 대책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게 확실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이번에 나온 정책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는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예.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조선 영조 때나 볼 수 있을 법한 과격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슷한 부동산 대책이요. 조선 영조 때 실제로 있었습니다. 영조 30년 1754년에 영조가 당시에 한양 도성 안에 모든 주택 매매와 전세까지 금지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은 지금 우리 서울 강남 아파트가 굉장히 선호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도 도성 안에 다들 서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겠죠, 영조는. 그래서 이런 과격한 대책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상소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갑자기 다 막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서 영조가 유예 기간을 뒀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대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영이 서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도 내로남불이 있었거든요. 영조의 딸은 출가를 하면서 집을 받아서 나왔어요. 한양 도성에.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일반 그 백성들의 집을 사모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더 큰 집을 짓고자 했는데 그것도 당시에 부재하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영조 시대에 상소가 올라와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현금이 없으면 서울의 웬만한 곳에 집을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권혁기 의전비서관 서초동에 26억 5천짜리 아파트를 최근에 샀는데 그중에 14억 7천만 원이 대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은 이미 영끌을 해서 집을 사놓고 앞으로는 돈 없는 사람은 서울에 아파트 살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국민들께서 이 부동산 대책을 과연 수긍하시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김병길 원내대표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냐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 부동산 대책이 전세 끼고 집 사는 것 금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병길 원내대표는요. 잠실 장미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 8억에 전세 놓고 있다는 것이 재산 공개 내역에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정감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정감사 나흘째인 오늘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뜨거운 곳은 법사위가 되겠죠. 감사원이 대상인데 어제 있었던 대법원 현장 국감을 두고도 여야는 충돌을 했습니다. 현장 모습 한번 보시죠. 이 재판 기록을 보러 다녔다고 하는 이 보수 언론의 기사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면은 이렇게 이 보도가 나갈 리가 없다. 저희는 대법관 증언을 위해서 대법관 사무실의 평수를 보기로 했고 그래서 대법정과 소법정의 대법관들이 늘어나니까 얼마나 크기가 필요한지를 보러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사위원회 명예를 훼손해도 유분수지 저희가 무슨 대법원의 재판 기록, 대법관들의 재판 기록 PC를 보러 다녔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시고 현장 국감이 필요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의결로서 다 추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정감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교섭단체 법사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이후 같은 일이 재발할 시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미리 경고드립니다. 법사위 국감을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한 위원님들에게 의사 진행 발언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네, 법사위에서의 고성이 계속 오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민의힘 먼저 얘기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장면을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봤으면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여권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재산 분할 부분 파기환송됐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대법원 현장 국감도 하자. 그리고 재판 관련 기록도 한번 보자. 물론 나중에 두 줄 긋고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층도 가고 몇 층도 가고 합니다. 그리고 로그 기록도 내놔봐라.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노소영 관장도 따지고 싶겠습니까? 제가 이런 다소 냉소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이런 부분이 사법권 독립, 재판 독립을 해치고 우리나라의 재판 불복을 초래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힘이 있는 사람, 권력과 가까우면은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해도 그러면은 재판 절차에 대해서 따져보자.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4심제, 5심제를 하고 법원을 겁박하고 보복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권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제는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고 여기서 계속된다면은 법원도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겁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5개의 재판 중 어느 한두 개라도 공판기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법원 내부에서도 나올 거거든요. 이거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권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민주당의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글쎄요, 오늘 나온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어떤 대법원의 결정과 이 부분을 좀 비교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난 5월에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결정은요, 전원합의체 판결이었고 회부단지 9일 만에 사실상 뒤집는, 그러니까 파기환송해서 돌려버리는 그런 판결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나온 판결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사실 7만 쪽에 가까운 그 기록을 정말 대법관들이 다 제대로 살핀 것인지 졸속으로 심리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의심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였던 것이고, 특히 전현희 최고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에 7만 쪽에 달하는 그 종이 기록들이 고등법원으로부터 접수가 됐는데 사실상 종이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 같은 정황들이 지금 발견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종이 기록이 어디 있는지, 뭐 복사를 했는지 전달됐는지 이 부분도 정확히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종이 기록이었기 때문에 종이 기록을 봤어야 하는 것이고, 전자 기록을 봤다라고 한다면 불법 소지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것을 보고 제대로 심리를 했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당 의원으로서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